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이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 나이에 뭔 대단한 일이 있어서 사연까지 보내나 싶으시겠지만 70년을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정말 제 뜻대로 되지를 않네요. 제 인생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것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은 일입니다. 그 일만은 몇 번은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았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 방에서 뒹굴며 형은 방까지 방 한 구석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는 형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 가슴에 안겨 잠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잠드는 것이 좋았거든요. 가족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겨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요. 화목한 가족이라는 게 제가 꿈만 꾸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저의 바람처럼 쉽지 않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사실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몇 번이나 학교를 못 다닐 뻔한 적이 있었어요. 형이 워낙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부모님은 형 뒷바라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야 워낙 공부에 소질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래도 제가 아주 쓸데없는 놈은 아닌지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곤 권투를 권하셨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 정도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돈 걱정하지 않고 특기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반대하셨지만 저는 권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면 저도 부모님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제법 권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상뿐만 아니라 지역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제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를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에는 대학도 훨씬 많고 수상했을 때 상금도 훨씬 많아. 이 총구석에서 매일 차 맞아봐야 학비나 버는 수준인데 서울에서 맞으면 너 대학 등록금까지 벌 수 있다. 저는 또 솔깃했습니다. 당시에 여기저기서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도 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추켜 세워주니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서울에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당시에 큰형이 대학생이었는데 매번 학기 때마다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권투를 해서 번 돈으로 형이 대학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고민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이제 17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어깨가 한껏 올라간 시기였어요. 너무 어려서 철이 없기도 했고요.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우겼어요. 차 많고 사람 많은 그 무서운 서울에 가서 너 혼자 어떻게 산다고 그래. 네가 여기서 갈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동네에서 다녀. 그래, 운동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굳이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남한테 처맞는 운동을 해. 서울은 절대 안 돼. 서울은 아니지만 형이 도시로 대학을 갈 때는 아무 말 없으셨던 부모님이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며 말리셨어요. 그때는 제가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라 그게 또 그렇게 듣기가 싫더군요. 남한테 처맞든 어쩌든 학비는 물론이고 대회 나가서 받은 상금이랑 상품도 시골 총구석이랑 다르게 어마어마하다잖아요. 형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매일 쩔쩔매면서
나중에 동생들이라도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부모님 두 분은 다 고개를 푹 숙여버리셨어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죠. 그제야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투를 좋아하고 서울에 혼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때는 왜 괜한 반항심이 생겨 부모님께 그런 모진 소리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대로 할 거 부모님께 말이라도 이쁘게 할 걸 그랬어요. 자식은 원래 다 그런가 봐요. 부모 마음은 본인이 부모가 되어봐야 아는 것이었죠. 저는 실집을 앞둔 지금까지 그날 일을 후회해요. 그날 밤 자식들이 잠든 줄 아시고 부모님 두 분이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며 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다 못난 부모 탓이라고 하시면서 훌쩍거리는 소리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모님은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막상 와보니 부모님 말씀을 드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에 코도 베어간다고 하더니만 그런 소리가 나올만 하더군요.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호치님 추천으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저는 권투만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제가 권투에 재능이 있기는 했는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웬만한 청소년 대회는 제가 학교 대표로 다 나갔습니다. 학교에 제 이름으로 된 트로피와 메달이 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권투부 선배님들에게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시기하던 선배들이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말은 같이 연습하자는 면목으로 불렀지만 막상 가보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았던 터라 몸을 사렸는데 그게 또 선배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더 심하게 때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겁먹고 아파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 너 시골에서 매일 풀 뜯어먹고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훈련했냐? 맷집이 장난 아니네. 우리도 촌놈한테 이런 헝그리 정신 배워야 된다니까. 처음에나 맞는 게 무섭고 아프지. 매일 끌려가 욕먹고 맞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그것도 익숙해지더군요. 잠깐 맞아주면 그래도 며칠은 안 괴롭히고 잠잠하니 연습한다 생각하고 잠자코 맞아줬어요. 싸워봐야 혼자인 제가 이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맞고만 있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잘못된 선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눈에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려고 하다 그만 얼굴에 선배의 주먹이 빗맞았는데 눈을 잘못 맞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는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망막이 다쳤다는데 양쪽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적응하기 힘들 정도였죠.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야겠지만 다친 쪽은 영원히 원래 시력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는데 지장은 없다지만 권투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사고로 놀란 부모님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해 성공하겠다고 해놓고 이 먼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권투를 하겠다는 것도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한 것도 모두 다 제 선택이었으니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멋대로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제와 공부를 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남은 1년 공부한다고 제가 대학에 갈 리도 없고 가도 다닐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다니나 싶었어요. 저는 친한 권투 선배가 운영하는 권투장에서 일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청소나 빨래도 했어요. 그거로는 도저히 돈이 벌리지 않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용역도 나가고 일용직도 나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애들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밝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말투도 세련되고 새침해 보이는 게 참 예뻤습니다. 가끔 제가 나가는 공사 현장에서 격리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저는 다른 남자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 사력을 다해 꼬셨습니다.
일하는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제가 항상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내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30분밖에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지만 매일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년 후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아내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연애도 후딱 결혼도 후딱 해버리고 싶었어요. 괜히 시간만 끌다가 아내를 놓칠까봐 불안했거든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아내를 데리고 가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내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부모님 댁에 아내를 인사시키러 갈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아내 친정은 왕십리의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마을버스 회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귀한직 막내딸인 아내가 저희 부모님 사는 꼴을 보고 저와 결혼 못하겠다고 하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만이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내를 반대했어요. 이유는 말도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아내의 친정이 절에 다닌다는 게 이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너무 작고 말라서랍니다. 여자가 저렇게 허옇게 말라 비틀어져서 애나 제대로 낳겠어? 애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도 못하게 생겼네. 아버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종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아이야 결혼하면 자연스레 알아서 생길 텐데 왜 괜한 꼬투리를 잡고 그러세요? 저야말로 가진 거 없고 눈도 한 병신인데 저랑 결혼해서 살아준다고 하면 고마울 따름이죠. 어머 어머,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반빙신이야? 앞다 보이고 혼자 밥도 먹고 돈도 벌고 네 할 일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부모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남의 밑에서 몸만 쓰며 일하신 분들이라 남에게 절대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군요. 부모님도 막상 시부모가 되려고 하니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굽니까? 부모님 말씀이라면 아주 지독하게 안 듣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 집 차남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제 고집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결혼식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저와 결혼을 못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파혼하자고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얼굴도 봐주질 않으며 화가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러더니 제게 한다는 말이 속상했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당신도 당신이지만 당신 부모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지금이라도 결혼 그만두자.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저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애꿎은 아내를 잡으셨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로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장인 장모님을 저 없이 따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모로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부모님께서 예물을 사주시겠다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끌고 다니셨대요. 도대체 뭘 사주시겠다는 건지 같은 시장을 10바퀴도 더 돌았답니다. 장모님이 힘들어하셔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아무거나 사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답니다. 앞으로 살림하래가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 살림이나 하겠냐고 하면서요. 발품을 팔아야 싸고 좋은 걸 사는 거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있는 앞에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저희 아버지 연세가 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았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혼자 교회 이야기만 몇 시간을 하셨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요. 그러더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둘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교회에 다녀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하셨대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외모 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딸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고 큰애 마냥 비실비실하답니까? 이래서 우리 집안 대나 제대로 이을 수 있겠어요?
아내가 장인 장모님도 옆에 계시고 자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애써 자신이 나서 교회도 차차 다닐 거고 아이도 한둘은 거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부모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아이고, 애 한둘 거뜬하다고? 네 엉덩이 보아하니 가당치도 않다. 그 엉덩이로 괜히 애 하나 낳다가 초상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보세요, 사돈. 듣자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아직 식도 안 올린 애를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러세요. 초상이라뇨. 그걸 농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의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은 농담을 모른다면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고 하셨지만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내실 만한 상황이었죠. 당신은 매일 일 핑계로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혼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지. 매번 시부모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건 비싸네, 저건 필요 없는 건데 뭐하러 사네. 이러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할 데도 없고. 처가와 저희 집은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의 일이니 벌써 4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지방에는 웨딩홀도 많지 않아서 집에서 식을 올리기도 하고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건 어른들이 해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자식들이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시집간 처형들과 비교 아닌 비교를 당했죠. 큰 사위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자가로 준비했네. 작은 사위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네. 뭐 이런 식으로요. 저와 가진 가로고는 없이 달랑 몸뿐이었으니 비교당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라도 아내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대요.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결혼해도 고생문이 훤하다 여겼는데 저런 시부모를 하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곧장 아내와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부모님께서 실수하셨다고요.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내와의 결혼이 저에게는 절박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과 언쟁을 하신 이후 아내를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아닌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막연하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저는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남편으로서 항상 모자란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아내에게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말이죠. 저는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장으로서 일했어요. 첫째인 딸아이가 생겼을 때는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예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공사 현장 일이 많지 않은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실내 철거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저는 평생 농땡이라고는 피우지 않고 일했지만 직장인들처럼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아내는 저의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혼 이후에는 제가 술, 담배 하는 걸 보면 진저리를 치며 싫어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아예 제가 밥을 늦게 먹는 것까지 미워하더군요. 밖에서 몸 쓰는 사람이라는 걸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좀 자주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거지. 당신이 매일 술 먹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면 당신뿐이 아니라 나랑 우리 딸까지 무시한다고.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아내가 아이가 생기고 1살, 2살 나이를 먹으니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말을 자꾸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슬려서 도대체 누가 열심히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꽤 서글프더군요. 열심히 살면 뭐해. 그래봤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신세인데. 형부들은 다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이라 잘릴 위험도 없고 때 되면 알아서 월급도 척척 오르잖아.
결혼 전에는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막내딸이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래저래 없이 살아 가족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니 아내도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특히나 위에 언니 둘이 다들 능력 있는 남편 만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잘 살고 있으니 자신과 비교가 됐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마음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나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의 예민함을 받아주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겉으로 내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몸으로 일하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 먹으며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그런데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옷과 비싼 물건을 고민 없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생활을 원했습니다. 특히나 언니들을 만나고 온 날은 특별히 더 심했어요. 이번 아버지 생신 때 드리려고 큰형부가 출장해서 명품시계 사왔대. 작은 형부는 식당 예약한다고 하고 우리는 어떡해? 지금 당장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지금 학원이 중요해? 다음 주면 월급 나오니까 그 돈에서 아버님 용돈 드리자. 저는 형님들만큼 대단하게 할 순 없어도 사위로서의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용돈을 드리자고 했어요.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월급 들어오면 그 돈에서 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낼 거 다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 돈이 아버지 성에 차기나 하겠어? 아내는 뭐든지 항상 자기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도 제 의견은 아예 들어주지조차 않았어요.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피아노에 과외까지 하고 있었고 둘째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태권도를 보내겠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야 나가서 돈만 벌어다 줄지 알지 쓸 줄도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다 알아서 해놓고는 항상 돈이 없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히 다 제 탓을 했죠.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았지만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좀 드니 참기 힘든 날도 있더군요. 저라고 뭐 언제까지 몸 쓰는 일만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돈 좀 모아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항상 돈이 없으니 꿈도 꾸지 못했죠. 아내는 항상 결혼 전과 현재를 비교했지만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뭐든 제 마음대로 제가 선택하며 살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내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아내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저도 억울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돈 관리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면서 매번 돈 부족할 때마다 사람을 쪼면 어떡해.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이 아껴서 살뜰하게 살아야지.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다 내가 살림을 못해서 이런다는 거야? 당신이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알아서 책임질 거라며. 이건 뭐 책임은커녕 아직도 월세도 못 면하고 살고 있으니. 아휴, 내 팔자야.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우리 결혼 그만둬야 한다고 했잖아. 아내는 항상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로 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했어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애들 앞에서 그 옛날 일을 이야기해야겠어? 제발 부모면 부모답게 좀 굴어.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처럼 구는 아내가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아내는 본인이 피해자고 제가 사기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갔어요. 결혼만 해주면 제가 다 알아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불행하니 제가 아내를 속인 거랍니다.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무조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없고 부족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악착같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제 뜻대로 흘러가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둘만 살기도 빠듯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해댔어요. 제게 말이 안 통하면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형이 하는 일이 잘못돼서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형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한두 번 도와줬는데 언제부턴가는 부모님이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아내에게까지 연락해 형 좀 도와주라고 했다네요.
형제끼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하는 거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신은 평생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내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슬슬 지쳐갔습니다. 거기다가 첫째 아이가 딸이 태어나니 부모님은 당연하게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애는 키울 때 몰아서 키워야 덜 힘들어. 하나 낳았다고 태평하게 터울 두고 낳을 생각 말고 바로 둘째 가져라. 집안에 아들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저는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 같아도 시부모님이 저 모양이면 질려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내에게 고마운 게 형제 없이 혼자는 외롭다며 둘째를 낳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울 없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둘째가 아들이 나오자 부모님은 이제 막 몸을 푼 아내가 있는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어요. 첫째 때는 바쁘다면서 올라와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는 아내도 다 괜찮다고 해줄 때라 제가 더 잘해야겠다 싶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더군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저도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작아지더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더군요. 그날은 장인어른 생신날이었어요. 처형들과 형님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처가에 다 모여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와 이야기한 대로 준비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분명히 아내에게 전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장인어른께 드리자고요. 아내도 어디서 났냐며 신나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 봉투는 장인어른께 안 드리고 케이크 하나 덜렁 사왔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형님이 사온 시계를 구경하느라 다 바쁜 와중에도 아내가 봉투를 안 꺼내더군요. 제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요. 김서방은 요즘 일이 많았나 봐. 피부가 아주 까맣게 탔네. 처제가 남편 내조 좀 해야겠어. 피부가 저게 뭐야. 귀한 남편 밖에서 일하는 티 나게 해야 되겠어? 아이 형님, 김서방은 월급쟁이도 아니고 일 있을 때 바짝 땡겨서 일해야 되는데 애 둘 키우려면 온몸이 새까매지도록 일하는 게 좋은 거죠. 돈도 좋지만 몸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험한 일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저 자식은 어떡해. 형님들은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이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셨어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항상 제 일을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공사장 일보다 인테리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실내 작업만 해요. 위험한 일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씩씩하게 대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형들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머, 요즘은 인테리어가 일당 되게 세다고 하던데. 김서방은 하루 나가면 얼마나 받아요? 나 아는 사람 소개하면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처형 아시는 분이면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언니는 그런 부탁을 왜 해? 김서방이 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인데. 어떻게 싸게 해주고 말고 마음대로 하냐? 괜히 일당도 얼마 안 되는데 무리해서 깎아주면 그게 더 민폐지. 저가 식구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저를 판단하고는 뭐가 재미있는지 깔깔거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와 아내는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장인어른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내는 케이크 덜렁 하나 사들고 갔잖아요. 저는 그거부터 따졌습니다. 당신 명색이 장인어른 생신인데 내가 준 10만 원은 어쩌고 그 맛도 없는 케이크를 왜 사온 거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큰형님이 주신 명품 시계와 작은 형님이 예약한 식당 이야기로 화기애애야 한데 저는 도저히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우리 집 형편에 10만 원은 웬 말이야. 그 돈으로 그냥 당신 아들 태권도 보내기로 했어. 애가 하고 싶다는데 안 보낼 수 없잖아.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싹 다 무시하고 또 멋대로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귀한 막내딸 못난 저를 만나 고생하고 산다고 항상 걱정하시는 처가댁 식구들 앞에서 또 못난 모습을 보였으니 정말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 마신 술 기운이 조금 있기도 했고 처가 식구들과의 일도 있다 보니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상이 바닥에 엎어지고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이제 하다 술 취해서 이런 짓까지 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안 나가? 내가 애들하고 나갈까?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몇십 년이나 흐른 일이지만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돈을 잘 못 벌고 능력 없는 아비라도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못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에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잘 참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처가에서 처형과 형님들에게 받은 수모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처가에서 받은 대우들이 많이 쌓여있기는 했어요. 언제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지방 출신에 부모님들이 힘들게 사신다는 이야기까지 자주 했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자라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였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쪽팔려 하는 게 더 싫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어제는 제가 흥분해서 화를 못 참았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되게 굴었어요. 매일 막노동판에서 무식한 인간들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니까 그런 나쁜 짓이나 배워오고. 잘한다 잘해.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그딴 짓 했다가는 다시는 애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처가에서 처형이나 형님들에게 제 일에 대한 모진 말을 많이 들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더군요. 제가 상을 엎은 건 당연히 잘못했지만 저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내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저만 못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무식하다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당신이랑 애들 먹고 살게 해준 일이야. 가장이면 당연한 거 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렸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말 똑바로 기억해. 한 번만 더 어제 같은 일 있으면 당신이랑은 이혼이야. 알았어?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이들까지 쥐고 막말을 하더군요. 제 아이들이고 제가 키워낸 아이들인데 왜 멋대로 이혼이고 아이들을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고 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요. 아내는 점점 더 포악해졌고 저를 한심한 인간 취급했어요. 돈을 가져다주면 이것밖에 벌지 못하는 초라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아이들 앞에서는 가족들과 시간도 안 보내고 매일 술만 먹는 모자란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결혼을 후회하면서도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는 참고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저는 일하고 노느라 바빴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문제는 술이 늘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거의 매일 반주를 마셨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자주 과음을 했어요. 처가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처가에 가야 할 때는 앉아서 술만 마시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명절 때였는데 처가에 갔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술을 쉬지 않고 연거푸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장모님이 다가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저는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딸과 아들에게 제 욕을 하도 해대서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도 딸 얼굴을 보면 기분 좋아 껴안기라도 하려고 하면 딸은 이제 좀 컸다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 가득 묻었는데 더럽게 만지면 어떡해. 빨리 씻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다가 현장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랑 가까워서 학교 시간에 데리러 가기라도 하면 난리를 쳤어요. 트럭 타고 학교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트럭 타고 와요? 애들이 보면 놀린다니까. 저는 어쩌다가 제가 이런 가장이 되어버린 건지 서글펐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했죠. 평생 키워온 자식들마저 저를 무시하자 저는 삶의 낙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라고 자식들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해도 한 소리 하지는 못할 망정 제게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해했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나요. 자식들에게마저 외면받은 저는 아예 밖으로 돌았습니다. 일도 아예 계속 먼 지방으로 잡았어요. 지방에 숙소를 잡고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예 안 가고 돈만 보내고 싶었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하고 꾸린 가정을 책임은 져야 하니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에는 꼬박꼬박 올라왔습니다. 애들도 크고 제 마음도 붕 뜨다 보니 만나도 어색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이 둘 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까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과 밤새 술 먹고 놀다가 그만 필름이 완전 끊겨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술에 만취해서도 계속 술을 더 먹겠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제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오고 나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퇴원하려고 했는데 병원 쪽에서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네요. 저는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의존도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간이며 혈압이며 어느 것 하나 몸에 정상인 것이 없다네요. 만약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필름이 끊겨 어디 길거리에 쓰러진다면 그대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몸 상태래요. 그 일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몇십 년 동안 건강관리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술만 마셨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는 몰라도 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술을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지방 여기저기로 일하고 다니며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을지 안 봐도 알겠다면서요. 매일 술 퍼마시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처자식 내팽개치고 혼자 살더니만 아주 잘하는 꼴이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왜? 이제는 아예 나더러 병수발까지 들게 하려고? 아내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고 딸은 펑펑 울며 제게 화를 냈어요. 내가 진작에 술 좀 끊으라고 했지.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정신이 나갈 때까지 먹고 다녀. 아빠,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번 기회에 술 안 끊으면 내 결혼식에 못 올 줄 알아.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방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술만 먹고 사는 사이 딸은 결혼할 정도로 훌쩍 성숙해졌더군요. 그제야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쭈글쭈글 볼품없는 게 얼굴만 봐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 말대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딸 결혼식 날 딸아이 손도 못 잡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술을 끊을 테니 믿어달라고요. 아내는 술을 끊겠다는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 개인 택시를 샀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결혼 이후 제게 버스 운전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하신 적이 있었어요. 버스 면허만 따서 오면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고요. 그런데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다가 혹여나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어리고 아둔했던 그때의 저는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택시를 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의 의지는 굳건했죠. 최선을 다해 변해보겠다는 저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를 못 믿어했어요. 잘못돼도 못하겠다고 했던 운전을 다 늙어서 도대체 어떻게 한다 그래? 괜히 연기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아내는 제가 하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금방 포기할 거 왜 택시까지 사면서 괜한 돈을 쓰냐고 했죠. 나 정말 결심했어. 우리 딸 결혼하고 손주 낳는 모습까지 다 보려면 나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러려면 진짜 술 끊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거. 아침이고 밤이고 일하려면 술은 절대 입에도 안 댈 거야. 두고 봐. 나는 한다면 한다니까. 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1년 넘게 정말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물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택시를 끌고 나갔어요. 운전하며 손님을 태우다 보면 술 생각도 사라지니까요. 거기다가 택시에 타는 술 취한 손님들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석을 발로 차고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할 때면 제가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군요. 다른 약이나 치료보다 확실한 본보기가 됐어요. 술 끊고 약까지 먹으니 간과 혈압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제 바람대로 딸아이 결혼식에 멀쩡히 딸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제가 건강해지자 누구보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딸은 사실 제가 술 끊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1년이나 버티는 모습을 보니 이제 믿을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술을 끊고 나니 가족들 사이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말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내내 떨어져 있다가 지금이라도 같이 붙어서 살다 보니 내심 좋더군요. 아내가 아침마다 챙겨주는 옷을 입고 출근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도 매일 먹으니 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어렵게 다시 찾아온 행복이니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될 친구를 소개도 받고 상견례도 했어요. 그쯤 되니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이 떠오르며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예비 사위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였는데도 100%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되기는 한다는데 늙은이 노파심에 괜히 자기 사업 한다는 것도 뭔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체격에 비해 배가 좀 나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서 예비 사위가 제 딸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별탈 없이 딸아이의 결혼이 진행되던 중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서울 외곽 한 호텔에 손님을 내려주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평일 오전이었는데 호텔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입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글쎄 저의 예비사위가 정장을 쫙 빼입은 채 역시나 쫙 빼입은 여자와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야 만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여기고 두 눈을 마구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호텔 입구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똑바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예비사위로 보이는 남자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사위가 분명했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분명하더군요. 옆에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며 희희낙낙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사위가 탄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다행히 예비사위와 여자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이성을 잃고 그대로 객실 문으로 돌격했습니다. 너 이 개자식 거기 안 서? 아버님! 예비사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군요. 우당탕탕
객실 문이 닫히기 전에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예비사위 이 자식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예비사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내가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욕을 퍼부으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앞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야말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호텔 객실 안에는 예비사위처럼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둘러앉아 한창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사위가 호텔에 온 이유는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예비사위와 함께 객실로 들어간 여자는 사위의 비서였고요. 그 순간 예비사위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습니다. 사위는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 객실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할 핑계도 없었어요. 제가 욕을 퍼부으며 달려온 걸 예비사위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자꾸만 틀린 선택을 하고 마는 걸까요? 이제 좀 가족들과 잘 지내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쎄 예비사위가 그날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대요. 제가 욕을 하며 달려든 모습을 그분들이 다 봐버려서 예비사위가 아주 곤란했나 보더군요. 딸아이에게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쏘아붙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비사위 입에서 파혼까지 하자는 말이 나왔답니다. 아빠 설마 또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딸, 아빠 술 안 먹어. 그날은 내가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근데 예비사위가 여자랑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장인이 세상에 어딨어.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날 일로 저는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계속 파혼하자고 하고 있어요. 딸아이는 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라며 원망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예비사위의 마음을 다시 돌려올 수 있을까요? 제 팔자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고 환절기라 주위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실 때 따뜻하게 목까지 감싸서 다니시길 바라요. 저는 꽃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 단골 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꼭 유의하셔서 아무 탈 없이 겨울이 지나가시길 바랄게요.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앞서 말했듯 현재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가게 위치를 한번 바꾸긴 했지만 계속 꽃가게를 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꽃을 만지면 기분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인생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가게를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데 문득 요즘 생각하니 제 인생도 참 다사다난하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일 특성상 혼자 일하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사연은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꽃도 특정 시기에 확 몰리고 비수기가 확실해져서 요즘은 비수기라 심심하기도 했고요. 일단 제가 꽃가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꽃과 나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기억에도 집에 온갖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이 나고는 해요. 나무들도 집에 많았지만 꽃이 정말 집에 많았었는데 제가 학교에 다녀오고 집에 돌아오면 꽃이 바뀌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보는 눈이 좋으셔서 정말 알록달록 예쁜 꽃으로 골라서 꽂아두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과서보다는 식물도감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공부는 못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되는 것이 공부보다 먼저라고 하셨죠.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제가 셋이 손을 잡고 꽃시장에 갔던 기억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큰 고등학교 때까지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골랐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집은 굉장히 화목했었습니다. 그러다 비극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교무실로 따라갔더니 선생님께서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가방 챙겨서 빨리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하셨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손을 벌벌 떨면서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아빠가 엄마 손을 부여잡고 우시고 계시는 장면이 제가 처음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빠는 우시면서 엄마에게 제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그때 잠깐 뜨셨다가 저를 보시곤 바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었고 그날도 꽃을 손에 들고 계셨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전날에 엄마와 장미 얘기를 했었는데 응급실 바닥에 있던 장미를 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방황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 청소년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정말 혼자 멍하게 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빠도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 집과 가까운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과는 꽃과 관련된 학과였는데 제가 이 원예학과에 가겠다고 하자 아빠는 웃으시면서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꽃은 한동안 없었는데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집에 꽃을 사서 왔고 활기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꽃 만지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예전처럼 다시 밝아진 저에게 꽃가게를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승낙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꽃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 꽃가게를 열었던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바로 앞이었는데 거기서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이름은 김민철이었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워낙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씩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저는 민철이와의 첫 만남은 똑똑히 기억이 나요. 혼자 들어와서 꽃다발을 사갔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수국을 고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고르길래 취향이 비슷해서 일단 관심이 갔고 무엇보다 겉모습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자친구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민철이는 그 이후에도 자주 꽃가게에 들리더니 급기야 정말 매일 와서 꽃 한 송이를 사서 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여자친구는 매일 꽃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다발을 결제하고 저에게 그대로 내밀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실 사장님 주려고 샀어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 어때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얼음처럼 굳었고 제 반응을 보고 민철이는 사실 처음부터 반했다. 매일 오는 이유가 날 보러 오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꽃만 사갔는데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등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이와의 연애는 상당히 즐거웠지만 저는 속으로 우리는 결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귀게 되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 민철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 중이었고 최종 목표는 변호사였어요. 집도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고 외동인 저와 달리 형제가 3형제나 되었는데 셋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또 연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민철이의 어머님은 종종 저희가 데이트할 때도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시점이 되면 헤어지는 것을 예상한 채로 연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으로 제가 결혼은 어렵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자 민철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본인은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이고 만약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일단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동네 친구 수정이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수정이는 저도 예쁘고 아버지도 능력이 좋으시니까 일단 한번 얘기라도 꺼내보는 게 맞다 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아빠에게 말을 꺼내니까 아빠는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사위가 변호사 될 사람이면 그 어느 부모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로스쿨이 아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변호사를 할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직 남자친구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합격하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떻냐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서 바로 일을 했고 남자친구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돈을 더 내는 상황이 훨씬 많았는데 아빠는 이러다 나중에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으니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아빠의 말도 일리가 있던 게 요즘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노량진에 가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남자친구에게 차인 고시생 여친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아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빠 마음은 이해했지만 민철이 부모님 반응도 들어야 하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민철이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겠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민철이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계속 물어봤는데 정말이라며 저보고 같이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보러 가자고 민철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철이 부모님을 정말 뵈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철이 어머님은 저에게 대놓고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원래 의사나 변호사 사위 집에 들이려면 열쇠 3개는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소물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들은 곧 고시에 합격할 테니까 집은 그쪽에서 해왔으면 좋겠어. 초면에 반말로 대놓고 돈을 들고 오라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민철이도 당황했는지 왜 말이 다르냐고 했지만 부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지만 시어머니가 강하게 나오셨어요. 나중에 저도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말만 허락한다고 해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일부러 더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 일이 있고 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민철이를 매우 사랑하는 건 확실하지만 저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민철이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민철이는 본인이 아직 고시생이라 부모님께서 불안하니까 저러시는 거라고 빨리 합격해서 자기도 당당하게 결혼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께서도 결혼이 이르지 않냐고 하셨고 민철이의 부모님도 반대하시니 일단 결혼 얘기는 접고 민철이와 계속 만나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엔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철이와 저는 서로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민철이가 고시 합격을 빠르게 할 줄 알았어요. 워낙 똑똑한 친구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민철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바로 결혼해야지 생각하고 돈도 많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시는 고시더라고요. 민철이의 수험 기간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되었고 민철이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온 5년 뒤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당시 상태는 사실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불합격했을 때는 아쉬워하며 다음엔 꼭 붙겠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답답한지 짜증도 많이 냈고 급기야 저보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본인이 저를 잘해줄 자신도 없고 본인 인생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다며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면서 헤어지자는 민철이를 보니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법고시가 애초에 괴물들만 보는 시험인 건지 저는 사실 공부를 놓은 지 꽤 됐기 때문에 마냥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괴로워하는 연인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아빠는 저에게 이제 헤어지고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오래 사귀기도 했고 또 그때는 민철이가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지 못하고 있자 아빠는 그럼 차라리 결혼해버리라고 저에게 말을 꺼내셨는데 그러시면서 저에게 아빠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 차라리 결혼을 먼저 하고 머리를 잠시 식힌 다음에 사법고시에 계속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민철이에게 말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본인 부모님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민철이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콧대 높던 민철이 어머님은 예전과 사뭇 다른 반응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마냥 반기시던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시아버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꾸준히 반응이 없으셔서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다던데. 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꽃집 주변에 잡아주실 것 같아요. 노량진과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민철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결혼식 자체는 합격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떻니? 둘이 안정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는 동거 얘기를 꺼내시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 번도 동거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철이를 보니 민철이도 동거는 처음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한테 말을 꺼내보겠다 하고 집을 나왔는데 저는 문득 동거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골 손님 중엔 주부인 언니들이 몇 분 계셨는데 연애랑 결혼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거하다가 민철이가 합격하면 그때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저는 아쉬울 게 없었죠. 아빠한테 가서 말을 전하니까 아빠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다른 남자도 좋은 사람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민철이에게 푹 빠져 있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신혼집을 저와 같이 보러 다녔고 민철이는 본인은 해가는 게 없으니 저 좋을 대로 하라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아빠와 저는 발품을 몇 번 팔아서 서울에 있는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정말 10채도 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떤 반응이었을까 둘이 얘기했는데 저는 아빠와 엄마 얘기를 하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노량진과 멀지 않고 제가 그때 당시 일했던 꽃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선정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때 당시 10억이었는데 위치와 생활하는 동네가 정말 좋아서 이래서 가격이 나가네 하고 이해가 갔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비싸서 아빠에게 다른 곳으로 알아보자고 했지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만 보며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며 그 아파트를 계속 고집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되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민철이와 연애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가 더 우선이었죠. 아빠는 저에게 신혼집을 좋은 곳으로 시작해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고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시곤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하셨어요. 저는 민철이에게 가서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알게 된 점은 민철이는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같이 살게 되니까 저는 민철이와 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알고 보니 집안 살림도 굉장히 잘했고 요리에도 재능이 많았어요. 그때 동거를 할 때는 저만 일하고 있었고 민철이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일할 때 민철이는 집에서 혼자 집안 살림을 하고 공부도 했었죠. 저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철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속으로 민철이와 꼭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동거 전에 민철이의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민철이는 같이 사니까 좋은 모습이 훨씬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희에게 관심이 크지 않으셨어요. 건설회사에 다니시던 시아버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시고 남일에 크게 관심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생각보다 교류가 없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성격이 원래 그렇다니까 나중엔 오히려 간섭도 없고 아주 좋았죠. 문제는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민철이가 공부하느라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다 하시며 음식을 싸들고 집에 일주일에 2번은 찾아오셨어요. 차라리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저도 준비라도 할 텐데 꼭 제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때 오시거나 혹은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보면 시어머니가 서 있어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민철이가 대놓고 엄마 이러지 마시라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와서 밥까지 드시고 가셨어요. 밥만 드시면 다행인데 꼭 과일까지 드시고 여기저기 집안 살림을 다 간섭하셨죠. 청소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정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저는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불편한 티를 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외동이면 제가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삼형제였거든요. 민철이에게 들어보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 정도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마 민철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기대치가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철이만 생각하면 결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저 시어머니와 같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며 심란해지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으셨는데 함부로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서랍을 열어서 살림살이 지적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제가 말했듯이 저보다 민철이가 주로 살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철이가 옆에서 그걸 보다 못해 본인이 한 건데 엄마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눈치 보이니까 그만하라고 하자 글쎄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살림을 하고 있어? 아유, 정말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 내가 이러라고 법대를 보냈나? 본인의 귀한 아들이 살림한다는 사실에 많이 충격을 받으신 건지 엉엉 우시는데 이걸 달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민철이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시라며 겨우 진정시키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는데 저는 속으로 나도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물론 엄마가 안 계시긴 하지만 저는 절대 제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던가 혹은 바르지 않게 자랐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주변에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유일하게 있던 수정이라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수정이는 시어머니들은 왜 그런 거냐고 본인도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수정이는 그때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간섭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저에게 결혼하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 민철이만 보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이 와중에 민철이는 동거를 하는 도중 시험을 한 번 더 보았는데 역시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철이는 진지하게 사법고시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사법고시에 붙어야 한다며 저보고 뒤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원래 고시는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본인 아들은 살림까지 하느라 못 붙는 것 같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시길래 저도 일하면서 살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그 당시에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제가 감당해야 했는데 사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크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 건데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꽃가게 특성상 꽃시장은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새벽같이 혼자 꽃시장에 가서 가게로 가는데 그 와중에 민철이가 먹을 요리까지 하니 정말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았죠. 민철이는 저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도 공부하느라 힘든 것을 아니까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약도 사 먹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주어도 민철이는 계속되는 낙방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는 것을 많이 바라셨는데 저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저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심지어 제사에도 참석하라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철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공부하는 애를 왜 괴롭히냐고 하시면서 저만 따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거절도 하고 참석도 하면서 제가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니까 민철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거는 기대가 크셔. 다른 형제들한테는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시지는 않아. 자기야, 내가 고시만 합격하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너무 미안해. 항상 정말 고마워. 저는 민철이가 저렇게 말하면 그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계속 낙방하는 심정은 감히 제가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저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시험에는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통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도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친정 아빠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모으신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시는 시기에 저와 같이 부동산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원룸 건물에 투자하셨는데 그때 당시 살 때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는데 사고 나자마자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아빠는 정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셨습니다. 원래도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부자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사실을 민철이에게는 숨겼어요. 민철이를 믿지 못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하시며 월세 받은 비용 중 일부를 저의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민철이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때 아빠가 저를 도와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민철이는 다음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민철이와 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울고 안 믿겨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봐달라고 했을 정도예요. 저는 더 이상 민철이가 고생하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민철이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연히 경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이 합격하자 정말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자랑하셨어요. 저는 이제껏 민철이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을 아니까 진심으로 축하했고 민철이는 저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고시 합격을 하고 나서 민철이와 저는 행복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절대 아니었죠. 고시 합격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당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은 이미 있으니 차도 뽑고 양복도 몇 벌 해주고 또 결혼식 비용을 저희 보고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껏 민철이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너무 고생도 많았고 돈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아했던 것이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았었고 또 뒷바라지는 제가 오로지 혼자 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저에게 살림의 보태라고 돈까지 주셨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민철이를 주위에서 소개해달라는 의사 집안 딸과 국회의원 딸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저에게 복권 긁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저보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었죠. 민철이는 본인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속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그때는 동거 기간도 꽤 되었고 저는 민철이만 생각하면 제가 살면서 이런 남자를 또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민철이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자 아빠는 그렇게 좋으면 그냥 굽히고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식 비용은 다 내겠다고 하셨고 차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와는 달리 민철이는 아빠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민철이에게 본인이 비용은 다 내줄 수 있으니 제가 속상하지 않게 옆에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민철이의 입에서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비용을 다 대서 하게 되었고 예단도 시어머니 입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정말 많이 준비했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본인이 알아서 하실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실 아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 자세히는 모르셨던 상태였어요. 제가 아빠가 속이 상하실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에게 정말 애정을 퍼부어 주셨거든요. 혹시나 제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시며 항상 저밖에 없으셨죠. 그런 아빠에게 어떻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하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속으로 골마도 아빠한테는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행복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혼집 명의 이전을 해주셨는데 제 이름으로 해주셨거든요. 그 전에 동거할 때는 아빠 명의였는데 이제 결혼식도 올리고 완전히 법적으로 엮이는 사이가 되는 거니까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민철이와 시댁이 가져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이름으로만 해주셨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알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사실 민철이와 저는 둘 사이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민철이가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제가 하는 꽃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공동 명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이거나 변호사랑 결혼한다는데 집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은혜도 모르고.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전문대 주제 지금 파혼당하고 싶어? 무식한 거 참고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게 뭐야?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 나가기 시작했고 길 가던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저에게 전문대, 무식, 학벌을 언급하시며 변호사 남편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고 정말 말 그대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꽃집 위치를 몇 번 바꿨다고 앞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가게 위치를 바꾸게 된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랍니다. 시어머니는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민철이를 불렀는데 민철이가 와서 말려도 듣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진정시키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공동명의 할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아빠한테 말해서 진행할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꼭 지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고 너무 힘이 빠져서 가게에 주저앉아 울었고 민철이는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저러실 줄 몰랐어. 그리고 그냥 일단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공동명의 하지 않아도 돼.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민철이 말대로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어차피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둘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빠한테 말은 꺼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혹시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굳이 왜 갑자기 공동명의를 원하냐고 혹시 시댁에서 원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차마 가게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리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공동명의를 하면 뭐 어디에 좋다고 이유를 말했지만 아빠는 일단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제 돈으로 산 아파트가 아니고 오로지 아빠가 사주신 거라 저는 더 강하게 말하지는 못했죠. 민철이는 제가 집, 혼수, 차를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에게 고마워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상당히 곤란스러워했어요. 밤에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달래는 것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공동명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또 가게에 찾아오실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공동명의를 왜 아직도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본인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를 쳐서 저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더 받아주지 못하겠다 느꼈고 진지하게 결혼 생활을 그만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는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친정아빠가 꽃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공동명의 하라고! 전문대 나와서 변호사 남편이 있는데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떡해? 양심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새댁이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어디 가서 전문직 남편을 얻겠어. 시댁에서 많이 봐줬는데 공동명의는 해야지. 그게 도리고 예의야.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빠가 와서 제 앞에 서셨어요. 저는 정말 손님들이 지켜볼 때는 괜찮았는데 아빠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급속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 앞에 서서 저를 가로막고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냐고 따지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공동명의는 해주셔야 도리죠. 사돈도 변호사 사위 얻어서 팔자 피셨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 정말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아파트, 차, 온갖 혼수 및 명품 수트랑 시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잖아요. 우리 딸도 귀하게 자랐고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팔자가 폈다뇨? 저 이미 원룸 건물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파혼하세요. 뭐라고요? 사돈, 이혼이 쉬우세요? 그럼 하세요. 저희도 꿀릴 것 전혀 없어요. 저는 친정아빠가 남에게 그렇게 화내시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봐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정하신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자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까 그게 또 속상하고 아빠한테 감사해서 더 울었습니다. 아빠는 당당하게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멀어지자고 강하게 나가셨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사정은 몰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들이 다 쳐다보니까 일단 그러라고 소리 지르고 당당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자 아빠는 저를 달래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고 있어? 이제껏 저랬던 거야? 정말 속상하다. 이혼하자. 나는 내 딸이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줄 전혀 몰랐어. 이게 무슨 일이니?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가게까지 와서 친구들 데리고 저를 괴롭혔던 것을 알고 있었냐고 화를 내셨어요. 민철이는 바로 달려와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본인도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저와 평생 살고 싶은데 엄마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뒷바라지도 제가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허탈하고 속상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이혼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빠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아빠가 저 때문에 속상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글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의사는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생각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남편에게 알릴지 말지 혼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터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진지하게 차라리 지방으로 이사가서 우리끼리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동거 때부터 아이 계획이 있었는데 도저히 생기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끼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아기 천사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그런데 막상 낳으면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라고 바란 아이였는데 자신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여기에 한술 더 뜨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혼하면 시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강하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민철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그 뒤로 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꽃가게 옆에 분식집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였거든요. 바로 옆가게니까 교류가 서로 있었는데 그렇다고 사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불륜녀라고 가게 앞에서 다 들리게 욕을 하셨어요.
여기 불륜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요. 오지 마세요. 여기 꽃집 사장 불륜해서 아기 가졌어요. 세상에. 명확하게 영업방해를 하고 있었죠. 심지어 옆 가게 사장은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도 유부남이었어요. 남편이 그걸 듣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거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렇게 명확히 저를 괴롭히는 행동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말 슬프게도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쓰러지고 기억이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없어졌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오열했었고 본인이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인연을 끊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분명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쉽게 아이가 떠나갈 줄도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를 생각하는 그 자체도 저는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 친정아빠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마누라 관리하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잘 됐다며 저 썩은 집안과 아예 단절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며느리가 유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척 행동을 했는데 가족들도 점점 등을 돌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시어머니는 공동명의가 목적이 아니고 본인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월세 건물에 찾아가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앞에서 월세 사는 거지들, 뭘 봐 거지들아! 이러기도 했다고 해요.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는 정말 이혼해야겠다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먹고 있었고 머리로도 이혼이 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과 20대를 온전히 같이 보내기도 했고 또 함께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남편만 생각하면 정말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은 저와 아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냥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친정아빠는 이미 돌아선 지 오래셨고 저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저만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아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남편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렇게 매달리는 와중에도 문자로 저에게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나름 잘 보이겠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골프 회원권도 끊어다 드리고 시즌마다 옷도 사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래서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이혼하게 된다면 분기마다 가서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사주던 것, 그리고 골프 회원권도 없고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게 없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이혼하겠다고 나올 줄은 전혀 몰랐었나 봐요. 갑자기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단계였고 살면서 시어머니와 더 엮이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게 되면 그래도 서로 안부는 주고받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저와 이혼하는 동시에 본인 엄마와의 인연도 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도 자기를 버리고 가족들 반응도 다 왜 며느리한테 그랬냐는 반응이자 저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질릴 대로 다 질린 사람한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민철이와 인연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역을 바꿔서 꽃집도 새로 열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잊을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고 하잖아요. 지옥 같던 예전 꽃집을 새로운 곳으로 터를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또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저를 아주 예쁘다 해주시는 분들이라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소식을 알릴까 말까 고민하다 전하게 되었는데 민철이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해 나쁜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제 인생 최악의 인간이었고 앞으로 살면서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집안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도 저에게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길 1000번 잘했다고 지금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세요. 한 가지 웃긴 얘기를 하자면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혼할 줄은 몰랐는지 저에게 이혼하고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차단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죠. 아들 이혼시키고 아들한테도 버림받아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어머니만 보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래도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던 이 얘기를 어디에 터놓을 수가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 파란만장한 첫 번째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조리 있게 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